시력 교정 수술은 SNU 안과, 백내장 수술도 SNU 안과. 라섹이나 라식, 스마일 수술을 받고 몇 년이 지나 시력이 다시 떨어진 분들 중에는 각막 두께가 아직 남아있으니 재수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생각 틀린 방향은 아닙니다. 각막 두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만 여기서 멈추면 판단이 너무 단순해지죠. 재수술 가능 여부는 두께 하나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각막 두께는 충분한데도 재수술이 어려운 분들이 있고, 반대로 두께는 아슬아슬해 보여도 다른 조건이 맞아서 수술을 검토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 안과학회와 유럽 백내장 굴절수술 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재수술 적합성은 각막 형태, 동공의 크기, 안구 건조증의 정도, 시력 안정 기간, 수정체 상태까지 함께 보고 판단을 합니다. 대부분의 재수술 고려 환자는 수술한 지 10년 가까이 지난 상태에서 병원을 찾으십니다. 만약 이분들의 나이가 30대 후반일 경우에는 노안의 진행 정도 역시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수술로 다시 원거리를 잘 볼 수 있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만큼 가까운 거리를 보는 게 힘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노안의 초기 상태인 경우에는 노안을 함께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40대 이후라면 수정체 상태 역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백내장은 50대 후반, 60대나 찾아오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40대 중반부터는 눈 안의 수정체가 아주 조금씩 딱딱해지고 서서히 뿌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진행 중이면 각막을 다시 정밀하게 교정해도 뿌옇고 침침한 느낌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원인이 각막이 아니라 수정체 쪽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때는 각막 재수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노안과 백내장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술 후 각막에 남아있는 실질층, 단여각막은 보통 최소 280에서 300 마이크로미터 정도 확보돼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각막 전체 두께가 아니라 레이저가 닿는 아래쪽 실질층에 남아있는 양입니다.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각막이 눈 안의 압력을 견디는 힘도 약해지는데요. 특히 250 마이크로 아래로 내려가면 구조적으로 버티기가 어려운 구간에 들어갑니다. 재수술 가능 여부를 볼 때는 250과 300 사이가 중요한 판단 구간입니다. 라식을 받으신 분들은 각막 표면에 플랩이라는 얇은 뚜껑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플랩은 각막을 받쳐주는 힘에는 크게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두께가 아니라 플랩을 제외한 실질층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전체 수치만 보면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플랩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실제로는 기준치에 가까운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 수술 당시 고도근시였던 분들은 이미 많은 양을 교정한 경우가 많아서 단순한 두께를 나타내는 숫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예 각막 두께와는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안구 전후 길이, 그러니까 눈의 앞뒤 길이가 계속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고도근시였던 경우 성인이 된 이후 수술을 받았음에도 이 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식을 받은 고도근시 성인을 12년간 추적한 연구에서도 17.4%에서 안구 전후 길이가 1mm 이상 더 길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구가 1mm 길어지면 근시는 약 3디옵터 정도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막을 다시 교정해도 원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초점이 안 맞는 이유가 각막 표면이 아니라 눈의 길이 변화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각막 두께를 먼저 따지기보다 망막과 항반 쪽에 문제가 없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내 각막이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지 재수술을 논의할 수 있는 상태인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안구 건조증 상태입니다. 건조증이 심하면 레이저 조사 후 각막 표면이 고르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조증이 있다면 먼저 치료합니다. 건조증이 정리되면 각막 지형도와 각막 두께, 단층 촬영을 함께 봅니다. 각막의 곡률, 두께 분포, 뒤쪽 형태를 확인해서 두께가 남아있어도 위험 신호가 없는지 보는 겁니다. 여기에 상피 두께 매핑까지 확인해 시력 저하의 원인이 상피 증식인지 실질부의 변형인지 구분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재수술 검토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과거에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입니다. 여기에 따라 재수술 방법도 달라지거든요. 라식을 받으신 분들은 플랩을 다시 들어 올릴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다만 오래전에 수술했다면 플랩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라섹으로 표면을 다시 교정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라섹을 받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플랩이 없기 때문에 재수술도 표면 절삭 방식 라섹으로 진행합니다. 대신 이전 수술 부위를 다시 교정하는 만큼 예측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스마일은 각막 표면을 남겨두는 구조라서 동일한 스마일 라식으로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라섹으로 재수술을 시행합니다. 현재 검토되는 방법 중 하나는 닫혀있는 캡 가장자리를 레이저로 열어 라식의 플랩처럼 전환하는 방식인데요. 연구에서는 91%의 환자가 목표 시력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왔고 수술 다음 날부터 통증 부담이 적고 시력도 회복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막이 얇아서 레이저 재수술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 안내 렌즈 삽입술 ICL입니다. 홍채와 수정체 사이 공간에 렌즈를 넣는 방식인데요. 이미 얇아진 각막을 추가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미국 백내장 굴절수술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레이저 재수술이 어려운 퇴행 환자를 대상으로 렌즈 삽입과 표면 레이저 재수술을 비교했습니다. 렌즈 삽입군은 100%가 목표 시력 1.0에 도달했고 표면 레이저군은 96%였습니다. 시력 회복 속도도 렌즈 삽입군에서 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안대 렌즈 삽입 수술도 조건이 있습니다. 눈 안의 공간, 각막 내피 세포수, 수정체 혼탁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미 수정체 혼탁이 많이 진행된 경우라면 렌즈 삽입보다 백내장 수술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각막 재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재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각막 상태, 수정체 상태, 렌즈 삽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재수술 전에는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굴절 오차 변화 없이 안정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력이 계속 변하는 중에 수술하면 목표 시력 계산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하는 건 시력이 멈춘 지점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 기간에는 지금 시력 저하가 어떤 원인으로 찾아온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헷갈리는 건 세 가지인데요. 근시퇴행, 안구건조증, 수정체 변화입니다. 안구건조증은 흐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인공 눈물을 넣으면 잠깐 선명해졌다가 오래 보거나 건조한 곳에 있으면 다시 흐려집니다. 근시대행은 흐림이 비교적 일정합니다. 인공 눈물을 넣어도 변화가 거의 없고 근시 안경을 썼을 때 선명해진다면 가능성이 높죠. 40대 이후라면 수정체 변화도 봐야 합니다. 안경을 맞춰도 침침함이 남고 야간에 더 불편하다면 각막 재수술보다 수정체 쪽 원인을 먼저 봐야 합니다. 0.5에서 1디옵터 이상의 퇴행이 생겼거나 야간 핏번짐이 심해졌거나 다시 안경 없이는 일상이 불편해졌다면 정밀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SNU 안과 대표원장 정의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